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동양에서의 교육은 윗사람 베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르칠 교와 자녀를 착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를 육이 합쳐진 단어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착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금속을 녹여 자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도구를 혹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주형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어떨까요? 서양에서의 교육을 뜻한 단어로는 페다고지와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다고지는 미성숙한 아동을 가르치고 양육한다 라는 뜻으로 앞서 본 동양에서의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에듀카레와 또 에듀케레로 나눠지는데 에듀카레는 미성숙한 아동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앞서 본 내용들과 다름이 없으나 에듀케레는 아이의 적성이나 잠재 능력 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은 싹이 자라 꽃이 되는 성장의 과정에 비유되곤 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보모 교수는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를 행동으로 볼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꾀할 것이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에서의 교육은 주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로서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한 훈련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한 교육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근대 이후로는 교육의 내용이 실생활에 유용한가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나 적성에 맞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관, 세계관, 신조 등의 각자의 철학은 행동을 바꾸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철학은 어떨까요?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은 실생활에 유용한지, 그리고 아이의 흥미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보주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진보주의는 교육이 생활에 밀접해야 하며 아이의 흥미에 맞춰져야 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으로 인해 아이의 탈선이나 방임이 많아지고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항존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항존주의는 세상에는 항상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각자의 개성이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이었고 이는 곧 사회의 변화에 역행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질주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본질주의는 가치와 흥미를 모두 중시하며 논리체계를 갖춘 문화유산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주의 역시 자연과학처럼 아이들이 직접 실험하고 관심을 가질 내용만 중시하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세 사상이 20세기 이후 교육에 대한 새 철학으로서 자리잡고 이 철학관에 따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에 대한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조주의에서는 세상에는 큰 구조가 있으며 지식이란 이 구조를 밝히는 과정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에서는 이 세상과 삶을 다시 재구성하여 습득하는 과정을 지식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계몽주의에서는 인간, 사회, 자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보편적 법칙이 있으며 세상이란 이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기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실증주의에서는 경험을 뛰어넘는 초경험적인 세상에는 없으며 보편적인 현상이나 법칙 등이 곧 세상이며 이를 표현하는 언어나 개념이 곧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상학에서는 개념과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구체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과정을 알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석학은 삶 또는 정신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알미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사회를 보는 시선도 나눠집니다. 인간이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타겟책으로 나온 철학인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정서와 심리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며 주체성과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상은 계획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갖는 경험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개개인에 맞춘 동기이론, 학습 상담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인간과 세계관 상호작용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모순된 체제를 비판하며 나온 철학도 있습니다. 한 이론에서는 현 학교는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인간과 사회 간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간 관계가 변화되고 회복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비판이론은 차후 학교는 지배 집단에 유리한 질서를 주입시키고 정당화한다는 갈등론과 학교에서 1%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을 뜻하는 영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사상에 따라 편을 나누는 사회 속에서 탈이데올로기와 다원화를 외치며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의 전인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앞서 말한 영교육과정과 수혜평가 등의 교육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과 생각 속에서 교육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될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난 원래 이 시간에 잘 돼. 난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발달 정도나 학습 메커니즘 같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설계하고자 하는 학문을 교육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사항은 능력입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사람이 가진 지능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 지능에 맞게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지능 이론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조성함으로써 학습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감성이론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우면서 적절한 걸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인 창의성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능력입니다. 하나 이 창의성 교육은 개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며 자칫 잘못하면 지식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발달 역시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아제는 아이는 어른의 준비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로써 지난번 말한 진보주의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자극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에 흡수시키는 동화와 새로운 자극에 맞게 도식을 변형시키는 조절 두 가지를 통해 각 지식이 평형을 이루고 구조화되어가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교육에 있어 선행을 금지시키며 점차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가는 나선형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반해 비고츠키는 학습은 정신기능의 내적 구조화로 보았고 이로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사이인 근접 발달 영역, 즉 JPD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으며 이 JPD까지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체인 비계의 적절한 활용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의 생각은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있어 안내자이며 조언자라는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외에도 훌륭한 인격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발달 이론과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시키고자 하는 성격 발달 이론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학습에 있어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동기일 것입니다. 동기란 행동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행동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성야원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는 학습을 성취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파블로프와 스키너는 이 동기의 일종으로 강화와 벌을 통해 행동이 수정되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강화란 교수자가 원하는 학습자의 행동이 더욱 자주 일어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화의 이론은 성적이 오르면 보상을 주는 식의 질적 강화와 청소 등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식의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강화와는 반대로 벌은 학습자의 행동이 안 일어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 역시 지각생에게 깜지를 부과하는 식의 수요성 벌과 핸드폰을 압수하는 식의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사회인지학습 이론을 만든 반두라는 꼭 직접적인 강화나 벌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받은 보상이나 벌을 통해 학습자가 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또 모방하거나 반면 학습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습되는 대리 강화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학습 이론에서는 전체는 단순한 부분 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여 스스로 각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 성찰하고 통제하는 정신활동이나 능력인 메타인지는 지금까지도 학습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학습자 내의 심리나 인지 과정들 중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있는 사회는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육과 사회 간 관계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구조주의에서는 세상에는 큰 구조가 있으며 이 구조에 따라 서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은 완전한 인간과 능력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능론에서는 교육이란 사회화와 분업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각자 자신의 적성이나 특징에 맞는 인지로서 키워내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은 사회를 위해 있고 학생은 그 교육을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일까요? 급진적 구조주의와 갈등론에서는 사회 지배체제와 계급관계가 교육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배집단의 문화나 경제 능력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생산되면서 개천에서는 용인할 수 없으니 너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나 계급체계를 받아들이라는 상징적 폭력을 통해 수능적인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기회란 현 교육체제에서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쟁이 있어야 했습니다. 앞에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신교육사학에서는 학교는 학교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재생산하나 지배 계급을 숨기고 하루충에게 가는 상징적 폭력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문화나 계급에 치우치지 않고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며 평등하게 교육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등이 반드시 좋은 걸까요? 평등에는 동등한 취약 기회와 무상의무 교육제도와 같은 기회의 평등과 특수교육 특별전형 같은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기회를 주면 누구나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에 기회의 평등을 많이 보장해주거나 해야 했으나 이런 기회를 공평히 갖더라도 그 시기나 상황이 어려워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위한 결과의 평등 역시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등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역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학생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나 평등성을 추구하다 보니 뛰어난 학생보단 그렇지 못한 학생이 선발되고 뛰어난 학생이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고자 공교육은 생겨났고 그렇게 하고자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각자의 교육 수준과 학교를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현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정도는 과연 높은지 제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오늘 학교 교육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인의 수월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각자의 특징과 사회적인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교육을 형성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다시 학기를 시작할 때쯤이면 대학생들이 자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밥 먹을 곳 아니 강의 계획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내용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편성하고 조직한 계획을 우리는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육과정은 먼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에서 비롯된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을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기획된 교육과정으로 문화유산이나 배운 내용을 전이시키고 이에 창의성을 심어지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개인의 욕구나 흥미에 부합하지 않아 학생으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실제 문제 상황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진보주의에서 비롯된 경업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를 불어일으키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나 각 개인의 기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다르게 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실존주의에서 비롯되어 각자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학교 환경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고자 합니다만 그 내용이나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개인주의가 오래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그 공식성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친숙할 교과서나 강의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가지는 경험인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일부러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과 내용인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예로는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편성된 조언의 특성 등이 있으며 영교육과정의 예로는 구소련에서 자본주의를 교육하지 않았던 것을 들곤 합니다. 또한 이런 교육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묶은 통합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어면 국어, 음악이면 음악으로 과목을 나눠서 편성하지 않고 큰 주제 안에서 과목들을 묶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성으로 다른 과목들이 동물원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국어라는 과목은 동물의 이름을 배우고 동물원에서의 상황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음악이라는 과목은 동물의 울음소리나 동물원에서의 풍경을 소리로 표현함으로써, 과학은 동물들의 특성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체육은 동물들의 움직임을 직접 몸을 표현함으로써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타일러는 교육 목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한 후 그에 맞는 평가를 하는 것을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 교육 목표는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위험 목적 분류표에 따라 무엇을 무엇까지 무엇한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워커는 교육 목표의 선정에서 수기를 통해 여러 대안 속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내용을 따라 선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이지너는 교육 목표를 선정할 때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뿐 아니라 잘 정의되지 않는 목표까지 고려하여 영교육과정까지 고려하여 학습 경험과 현장을 조직할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지너는 평가에 있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바르고 새로운 시각에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비평을 통해 평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만 자신에 대해 비평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앞의 모형들과는 다르게 그랜드 위킨스는 목표와 그에 맞는 평가 방법을 먼저 구성한 후 이에 맞는 학습 내용과 경험을 조직하는 백워드 수업 설계를 통해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학습과는 반대로 수업을 하는 것,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교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교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를 할 때 간에는 목적에 따라 학습 조건을 따르게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교수 변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이겔루스는 교수 변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먼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직하고 점점 정교해가면서 흥미와 효과를 향상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라이겔루스가 나눈 변인으로서는 내용과 목표, 그리고 학습자에 해당하는 조건 변인, 교수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달, 관리하는가에 해당하는 방법 변인, 그리고 그 교수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과 변인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캐롤은 변인을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인시간 변인을 비교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캐롤은 먼저 필요한 시간 변인과 사용한 시간 변인으로 교수 변인을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시간 변인에는 학생의 이해력과 적성, 그리고 교사가 하는 수업의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시간 변인에는 학생의 지구력과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인들을 고려하여 교수를 하고자 할 때 그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메릴은 수업 자료를 탐구, 설명, 일반, 사례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과제를 제공하고 교수를 하는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켈러는 ARCS 동기설계 모형에서 자료뿐만 아니라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는 통합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동기를 불어일으킬 것을 말했습니다. 다만 켈러가 고려하고자 한 가치들은 구체적으로 처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ATI 모형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그에 대한 처치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을 것을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글레이저는 수업 과정 모형에서 수업과 그에 해당하는 투입 행동뿐 아니라 그에 대한 피드백까지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를 심어주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동기를 심어주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키너는 강화와 벌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부진화를 지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경비와 노력이 많이 들고 그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브루노는 상, 벌 같은 외발적 동기뿐 아니라 즐거움과 같은 내발적 동기도 고려하여 학습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키고 수업 결과 얻게 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유목하고 향상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 역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오슈벨은 교수 현장에서 학습 과제에 대한 일종의 도입 자료를 의미하는 선행 자료를 같이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명제나 아이디어가 학습자의 선행 지식보다 포괄적으로 동화되거나 일체화되는 포섭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목표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수업 목표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 수업 중 교사가 할 행동을 진술하거나 학습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진술하는 것, 교과목의 내용이나 소제목을 나열하는 것, 그리고 한 수업 목표에 2가지 이상 학습 결과를 포함시키거나 수업 목표를 너무 세분화하여 한 수업에 너무 많은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오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발문이 있습니다. 발문은 학습 목표를 향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목적이 분명하며 학생들의 능력이나 지식, 경험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전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발문을 우리는 좋은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진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는 구안법 혹은 자기주도적 학습에는 문제해결법과 발견학습법이 있습니다. 문제해결법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경험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초학력이 부족해지거나 성취 능률이 떨어질 수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발견학습법은 기본 교과 내용을 전달하고 전이시키는 데 좋으며 동기를 불어일으키고 문제해결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나 모든 지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고 유동적이며 상대적이라는 구성주의의 생각하에 동시다발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자 하는 협동학습도 교수 전략에 있어서 좋은 수업의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익법은 각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내용을 내면하여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력과 참여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토의가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법 외에도 협동학습에는 집단탐구 모형,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 팀 성취 과제 분담 학습, 팀 보조 개별 학습, 팀 게임 토너먼트, 직소 모형, LTM 수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슬슬 봄이 오면서 하나둘씩 벚꽃이 피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이지요. 오늘은 평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평가는 왜 할까요?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한 평가는 선발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을 변별하는 것이 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평균에 가장 가까운 학생이 분포하게 되는 정상분표를 지향하며 신뢰도를 중요시 여기고 상대평가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 발달적 교육관에서 평가는 학생의 달성도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에서는 모든 학생이 높은 달성도에 이르도록 하는 부적 편포를 지향하며 타당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외에 인본주의적 교육관에서는 자아실현 과정을 평가하며 목표만큼 얼마큼 성장했는가,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인 타당도를 중요시합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도 간단히 하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놓은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에 의해 그 종류도 나눠지게 됩니다. 규준 지향 평가는 상대적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상대평가로서 변별력이 높고 편견이 개입하기 어려우며 확실한 외발적 동기가 유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각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절대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 중거 참조평가는 교육 목표에 달성한 정도를 보고자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 개선에 도움을 주며 성취감과 협동식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이 없고 외발적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우면 평가 시 전문성을 요구하고 예측이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준 지향 평가에서 중거 참조 평가로 넘어가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으로서 만들어 평가하는 수행 평가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과거 성취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성장 지향 평가, 이 학습자는 최선을 다했다, 시간만 더 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능력 지향 평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메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평가 영역은 크게 운동적 영역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서 나눠지는 인지적 영역, 그리고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로 나눠지는 정의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관찰법은 교사가 직접 학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격성, 활동 등을 열거하는 검목표 방법, 그 정도나 수준을 판별하는 평정법, 관찰 기록을 남기는 일화 기록법,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 얘기를 나누는 면전법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급이나 집단 내에서 학생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인 사회적 측정법에는 한 놈이 어떤 아이니 같이 그 집단 내에 한 학생의 인기나 통솔력, 권력 구조 등을 알아보는 동료 평정법, 우리 반에서 가장 재밌는 친구는 누구니 같은 진술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추인법과 지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서전이나 태도를 검사하는 자기보고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아주 나쁨부터 아주 좋음 중 혹은 절대 안함부터 자주 함의 선택지 중에 가운데 보통을 고르는 중심화 겨냥, 그 사람의 한
특이한 특성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후광 효과, 그리고 간대하게 혹은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을 주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평가할 때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타당도와 신뢰도는 각각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객관되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도 평가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 문항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언어나 문법적 혹은 위치나 길이 등으로 답을 유출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맞출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 그 기울기로서 능력 수준이 구별되는 정도인 문항 변별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에 있어서 문항이 어떤 능력 수준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가를 뜻하는 문항 난이도와 능력에 상관없이 우연히 맞출 확률의 문항 축척도 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교육의 의미에서부터 설계, 교수 평가까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핸드폰과 컴퓨터,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말이죠. 다음 시간엔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정보와 사회를 맞으면 사람들은 이제는 에너지의 가치보다는 정보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끝없는 경쟁에 승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수업 현장 역시 일관된 지식이 아닌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교사의 역할 역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습 안내자로서 수업의 주체가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자들이 교수자로부터 지식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없기에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위한 전략으로서 자원과 방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교육공학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육공학에서 얘기하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윌리스는 알투디트 모형을 통해 정의하고 설계한 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실즈와 리치는 에디 모형을 통해 교수 내용들을 분석한 후 설계와 개발 그리고 실행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더욱 자세히 나아가 딕과 캐리는 학습자의 요구, 교수 내용, 그리고 환경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성취 목표와 평가 도구를 설계한 후 교수 전략과 자료를 준비하고 교수를 진행한 후 학생의 현 학습 정도를 파악하는 형성평가를 지나여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마지막 총괄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수 프로그램을 수정해 나가며 교수를 진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조나센은 이 설계에 있어서 전문가의 수행 행동으로서의 가장 쉬운 교수 전략인 모델링, 학습자가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인 코칭, 그리고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제로서 부과되는 비계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중심에 있고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이 진행되도록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더 나아가 하이니히는 어슈어 모형을 통해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분석, 목표 진술, 방법과 매체 및 자료의 선정, 매체와 자료의 활용, 학습자의 참여, 그리고 평가와 수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시청각 자료일 것입니다. 벨로는 SMCR 모형을 통해 수업을 통신자와 수신자가 오감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쌍방의 상호작용으로서 비유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쉐논과 슈럼은 통신과정 모형에서 이런 상호작용 중 기계 오작동이나 환경의 부조화로 인한 물리적 요인과 학습자의 지적 수준이나 개인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을 의미하는 잡음을 주의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력과 자료를 모두 가진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를 교수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보조 수업과 개선 목적으로 학생을 관리하는 데 주로 활용하는 컴퓨터 관리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컴퓨터 보조 교육 훈련, 컴퓨터 매개 통신 체제, 웹 기반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더욱 자세하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디지털 게임 기반 학습, 온라인 협동적 프로젝트 증산 학습, 웹캐스트 수업, 스토리텔링, 사이버 에듀테인먼트, 그리고 웹 기반 학습인 이러닝과 무선 단말기 활용 학습인 유러닝을 아울러 의미하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업을 뜻하는 루비쿼터스 러닝이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간접 경험을 시켜주며 풍부한 자료를 통해 각자에 맞는 동기와 수업을 진행시켜주며 직접 가서 수업을 듣거나 체험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아껴줍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며 학습의 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모든 정보는 컴퓨터에 있으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통해 다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는 생활지도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학교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폭행이나 비행과 관련된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 가운데 생활지도는 교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비행을 예방하며 각자의 자율성을 키우며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이것이 바로 생활지도의 최종 목적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행이란 왜 일어날까요?
비행은 법률적, 관습적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말하며 그 원인을 사회구조와 인간관계에서 찾곤 합니다. 아노미 이론에서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목표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비행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위문화 이론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한 하위문화가 비행 문화를 만든다고 보며 갈등 이론에서는 계층 간의 갈등이 곧 비행을 만든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회통제 이론에서는 사회적으로 억제받고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비행 문화를 만든다고 보며 낙인 이론에서는 고의성을 떠나 한 번 찍힌 낙인이 그 사람을 비행으로 이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별 접촉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분리되어 만난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 비행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화 이론에서는 비록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나 일시적인 편류 현상이며 남들도 한때 그런 실수를 다 하는 것이니 자신은 괜찮다고 정당화시키며 비행에 점점 빠져든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생활지도 중 상담은 매우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윌리엄 소는 상담을 자기 이해를 넓혀 삶에서 적절한 목표를 선택하고 합리적 문제를 통해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켈러는 잘못된 개인 균형을 일컫는 부적응을 재개념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상담에 있어 어떤 용법들이 있을까요? 프로이드는 빙산이 바닷속에 더 많은 부분이 있듯이 누구나 깊은 곳에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아를 찾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담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본래는 어버이가 만든 자아, 어른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아이로서의 자아를 명확히 하여 분류시키고 각 자아 간 조정 능력을 갖도록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근라자는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을 하며 충족하면 그 행동을 멈추기에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여 성공적인 정체감을 갖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들러는 그런 욕구 중 열등감과 무관심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런 열등감과 무관심이 쌓여 병적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로저는 충족받고자 하는 요구와 실제 상황 간 괴리를 줄여나가 기능을 충분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각이 사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은 흑백 논리나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임의적 추론 등 자기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일컫는 말인 역기능적 신념으로 인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생기고 부적응 행동이 초래하므로 이 역기능적 신념을 고쳐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에 대해 편애나 배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념을 찾아 고치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백은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앨리스는 왜곡된 지각과 비합리적 생각의 기이나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재조직되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에게 심하게 차이거나 폭행당한 선행 사건이 있는 학생이 이성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불합리적 신념이 생겼습니다. 이 학생의 신념으로는 이성을 피하거나 남들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는 불합리적 결과만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안에서 이 신념에 대해 논박이 일어나고 합리적 신념으로서 신념이 바르게 고쳐지게 된다면 이는 합리적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효과 역시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를 종합하여 해결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상담에 있어 중요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상담에 있어 학생의 목표를 알고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을지를 물어봄으로써 학생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물어봄으로써 인간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삶과 기적이 일어난 후 만족감 등을 숫자로 직접 책정해 봄으로써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에는 그 학생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을 위해 상담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인 학교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학교에서 사회화 된다고 합니다. 즉 학교 현장 역시 하나의 작은 사회란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회들에서 행정 역시 필요합니다. 행정에 대해 제일 먼저 얘기한 타일러는 공장 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특성이나 비경제적인 동기를 무시하는 생각이었고 이로 인해 협력과 협조를 중시하는 행정 관리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전문성과 합리성을 키우기 위해 분야를 나누고 상하관계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관료제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와 형식, 즉 법문 용리에 빠지게 되었고 형식주의와 무사 안유주의로 나왔습니다. 이에 마요는 인간의 정서, 동기부여, 자기 규제를 중심으로 행정을 할 것을 당부했고 행동과학론에서는 행정을 개인 집단 간 역동적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체제 접근 이론에서는 학교 체제의 구성 요소와 구조 그리고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사회과정 이론에서는 사회체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제도화된 사회체제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행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행정은 곧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행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통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행정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변화와 개혁을 목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갈등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변화와 재통합의 계기가 되며 창의성과 진취성을 키우고 각자의 심리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직의 안정성이나 조화, 통일성을 깨뜨릴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키우고 응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공적 조직 외에도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공식적 조직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여러가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식적 조직의 기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자아를 실현시키고 개발하는 도움을 주며 좌절감
좌절감이나 불평, 욕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파벌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책임을 모여하며 왜곡된 정보를 흘려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학교란 조직은 어떤 곳일까요? 학교는 관료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숙하게 결합된 조직이며 공식 조직 외에도 수많은 비공식적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동기 역시 조직이 나아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맥 그리거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그리고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그 관리 전략을 달리할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 그 집단이 이기적이고 타협적이라면 강제하고 명령하는 것이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이 협동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동기를 태워주고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 관리 전략일 것입니다. 매슬로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더 이상의 동기는 부여되지 않기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츠버그는 직무 그 자체에 해당하는 동기 외에도 환경에 해당하는 위생 요인까지 고려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크는 목적에 따른 성과까지 고려하여 행정할 것을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지도력 또한 조직에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지도성 특성론에서는 사회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무 능력이나 인간관계 등의 개인 인성적 특성만 고려하여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성 행위론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상황적 지도성론에서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도자를 세울 것을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는 카리스마와 영감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면 개인을 배려하고 조직 합병, 창설 그리고 문화를 창출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초우량 지도성 이론에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전략을 세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자 수업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거나 변혁을 가져오도록 인적, 물적 요소를 다루는 일을 우리는 장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학에는 몇몇 교사들이 함께 협동하는 동료 장학, 동료 장학보다 작은 규모로 몇몇 주제만 다루는 규모 장학, 교사 자신이 스스로 개혁하고 실천하는 자기 장학, 그리고 각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고른 선택적 장학과 장학사를 초청하여 하는 요청 장학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급을 경영하는 것은 어때야 할까요?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며 자기의 인격과 식견을 넓히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10편의 영상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좋은 교사가 되고자 고민하고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좋은 교사가 된 것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